대통령 지지율도 20% 선이 무너지고 있고 교수님은 윤석열 정부 전반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이 뭐 해놓은 게 있어요? 의료 개혁 한다고 했지만은 뭐 지금 현재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하여튼 디테일이 좀 부족하시지 않나. 윤 대통령의 정부 자체가 처음에 막 이렇게 의료개혁 누구도 그전에 정부가 누구도 못했던, 국민들은 원했는데 누구도 못했던 걸 내가 한다, 그까지는 좋았는데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의료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또 굉장히 위기적인 그런 그 질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갈 수 있는 그런 비상적인 사태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이런 문제를 계속 그러면은 미뤄가면서 이렇게 할 건가요? 그렇게 볼 때 저는 지난 2년 반은 안타깝게도 썩 잘한 게 없다. 4대 개혁을 계속 이야기하죠. 그죠? 교육개혁도 의료개혁도 이야기하고 노동개혁도 이야기하고 뭐 연금개혁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그 5년의 기간 동안 2년 반이 지났으면 뭔가가 지금 이미 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나마 했다고 하는 건 의료개혁 하나인데 그것도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아직도 손을 완벽하게는 못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대담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좀 완전히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고 남은 2년 반 동안 중에서 네. 한 1년 정도는 레임덕이 옵니다. 그럼 실제로 1년 반 남았어요. 목요일은 정치 얘기를 좀 해봅니다. 부산에서 바라보는 정치의 이면, 정치 비하인드. 오늘은 한국정치학 회의사 조경근 교수와 함께하죠. 바로 시작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가 좀 바뀌었죠? 어우, 멋진데요, 멋져. 클래식한데. 네, 클래식하게 좀 좋습니다. 바꿔봤는데 네. 클래식한 이 스튜디오와 좀 다르게 굵직한 이슈들이 가득했던 오늘이었습니다. 국내 정치 얘기 넘어가기 전에 먼저 미국 대선 소식부터 시작해보죠. 초박빙 승부가 예상됐는데 예상 네. 밖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승했습니다. 승부를 가른 변수 뭐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보면은요, 딱 대비가 됩니다. 뭐냐면은 트럼프는 민생, 생활, 삶, 경제하고 상관되는 이슈를 많이 제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경제가 엉망이다. 바이든 정부 동안에 경제를 망쳐놓았다. 그다음에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고용 시장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그다음에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막 힘이 세지면서 미국이 쇠퇴하면서 결국은 미국 국민들의 삶이 엉망이 됐다. 네. 이런 이슈들에 트럼프 후보 당시는 굉장히 집중을 했고요. 반면에 그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념 이슈죠. 이를테면은 여성의 인권, 그다음에 여성의 낙태권, 그다음에 또 민주주의가 회복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갖고 나와서 이슈 파이팅에서도 역시 그 유권자를 파고들기는 아무래도 내 삶하고 가까운 그런 것들이 더 먹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역시 미국은 뭐 흑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뭐 또 불법 이민자도 있지만은 백인의 사회다. 그리고 여성에다가 인도계에다가 이런 그 후보를 좀 받아들이는 데에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뭔가 좀 거리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해리스 같은 분이 좀 온화하면서 확실하게 정치할 사람이 대통령 되기를 바랬을 수는 있는데 결국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 차기 대통령을 선택했죠. 이번에도 여론조사와 투표 결과가 한번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번 저희 총선 때도 그랬잖아요. 그랬죠. 이렇게 차이가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 미국에서도 계속 이런 비판을 하거든요. 했더니 이제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 싫어한대요. 예를 들면 분명히 이건 한 5%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도 이거를 1% 내지는 뒤집혀질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왜냐하면은 잘못 큰 차이가 날 겁니다라고 해가지고 망신살이 뻗는 것보다 비슷비슷한데 지금은 뭐 1% 정도 앞서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의 그 언론계에
언론계가 활용하는 그런 여론조사에 많이 깔려 있다 이런 걸 들었고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분명한 건 이번에 샤이 공화를 몰랐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마음은 공화인데 공화당을 선택을 했는데 이거를 막 나는 공화당이야 트럼프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생각보다는 숨어 있는 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지금 그 미국에서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워낙 예측 불허의 인물이라 우리로서는 불안한 점을 좀 염두하게 됩니다. 한국을 두고 머니머신이라고까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비롯해서 상당한 압박이 예상이 되죠.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그럴 거예요. 분명히 미군이 지금 28,000명인가 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막 나오는 대로 말을 하잖아요. 옛날 얘기처럼 옛날 통계를 갖고 지금도 4만 몇천 명의 우리 미군이 한반도를 지켜주고 있는데 한국이 내놓는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되면은 뭐 해가지고 그때 아마 언뜻 제가 듣기로 아마 46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6조는 받아야 됩니다. 뭐 이런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이 100%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그랬는데 46조를 앞으로 더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1년 예산에 거의 뭐 한 10%까지는 안 가도 엄청난 걸 더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도 굳이 그러면 나가라. 그러면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으면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좀 우리나라도 좀 큰 소리 물론 이거는 외교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로 외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어떻게 하든지 타협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분 같아서는 나가라. 나가라. 우리가 지킨다. 우리 대한민국 육군,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세계의 최강인데 굳이 안 있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트럼프는 좀 얄미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굳이 이야기할 거는 없지만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습니다. 그 국회의원 몇 분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 준비를 잘 하고 있느냐. 특히 이제 경제 관련되는 그런 그 부서에 있는 국회의원들, 위원회에 있는 국회의원들께 그 한번 문의를 해봤더니 이미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좀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 우리나라 손해보는 일은 없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걱정들과 고민들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이런 트럼프 정부의 공격력 또 공세를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외교가 너무 일방적 외교라고 하는 거는요.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손잡고 그냥 굳이 니하고 내하고 지금 뭐 죽고 못 사는 그런 좋은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우리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북한을 저렇게 적으로 몰아버리니까 소수의 극우에 계시는 분들은 뭐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손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러시아가 그런 그 파병에 도움을 받는데 러시아하고 우리가 그 무역에서 남기는 게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이걸 또 북한 때문에 러시아를 몰아붙인다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큰 손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외교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야죠. 외교관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막 위에서 뭐 극우 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외교관들도 자기의 그 뭐 이런 것들이 달려 있으니까 뭐 자기 소신껏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좀 균형이 잡혀 있는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외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뭐 자유민주주의 뭐 하면서 이래가지고 한쪽으로 가 있는 바람에 지금 북한 문제도 풀리지 않고 뭐 보니까 오물풍선이 저는 몰랐는데 뭐 7,000개가 넘어왔다면서요. 지금까지. 오늘 간다면서. 그러니까 아니 왜 그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이 북한과의 관계를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북한 얘기 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그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좀 과시하면서 또 강조하면서 대화 의지를 보여왔는데 행여나 이 북미 대화에서 우리가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어떻게 좀 예상이 그렇게 될 걸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외교를 잘 너무 덤덤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외교를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기교 있게 왜 못 해오면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그 전에 이제 대통령을 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냥 막 질러요. 막 질러놓고 상대가 실수하거나 아니면 상대가 당황하거나 하면 그걸 노려가지고 한다고요. 네. 하는데 아마 이번에도 뭐 바이든 정부가 있을 동안에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가지고 그래 실제로 얻은 게 뭐예요? 지난 바이든 4년 뭐 아직 남아있지만 남아있긴 하죠. 그렇게 볼 때는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왜냐하면 한국을 배제하면 한국이 쫓아오잖아요. 네. 외교란 그런 거거든요. 이제 북한 뭐 김정은 위원장 오라고 해가지고 또 뭐 싱가포르에서 만나든 뭐 어디서 만나든 간에 만나가지고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서 스탑해라. 뭐 핵무기를 없애라. 밖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비핵화하라고 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아마 멈춰라. 더 이상 개발하는 거를 멈춰라. 이 정도로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북한하고 만나는 그 자체가 우리 한국으로서는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교적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한국이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외교 전략을 구상을 할 겁니다. 했을 때 우리는 지금 기댈 데가 없죠. 네. 이를테면 뭐 러시아와의 관계 저렇게 되어 있죠. 중국과의 관계도 소원하죠. 뭐 일본에서 뭐 굳이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이 얻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대중 외교라도 활발하게 해야죠. 그런데 전부 지금 한미일 해가지고 중국 저쪽으로 보내놓았고 러시아는 지금 북한하고 때문에 소원한 관계를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 한번 외교의 좀 전화해서 문제가 물어봐 주세요. 뭐 하는지. 네. 굉장히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미국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국내 정치 이슈로 살펴보죠.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데 평가가 상당히 박합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20% 선이 무너지고 있고 교수님은 윤석열 정부 전반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해놓은 게 있어요? 의료개혁 한다고 했지만은 뭐 지금 현재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하여튼 디테일이 좀 부족하시지 않나 윤 대통령의 정부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이렇게 의료개혁 누구도 그전에 정부가 누구도 못했던 국민들은 원했는데 누구도 못했던 걸 내가 한다. 그까지는 좋았는데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뭐 의료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또 굉장히 위기적인 그런 그 질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갈 수 있는 그런 비상적인 사태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네. 이런 문제를 계속 그러면은 미뤄가면서 이렇게 할 건가요? 그렇게 볼 때 저는 지난 2년 반은 안타깝게도 썩 잘한 게 없다. 4대 개혁을 계속 이야기하죠. 그죠? 교육개혁도 의료개혁도 이야기하고 노동개혁도 이야기하고 뭐 연금개혁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그 5년의 기간 동안 2년 반이 지났으면 뭔가가 지금 이미 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나마 했다고 하는 건 의료개혁 하나인데 그것도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아직도 손을 완벽하게는 못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 오늘 그 대담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좀 완전히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고 남은 2년 반 동안 중에서 네. 한 1년 정도는 레임덕이 옵니다. 그럼 실제로 1년 반 남았어요. 네. 1년 반 동안에 뭔가 좀 제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항상 디테일이 부족하면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크게 내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디테일이 부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야당이 이제 거대 야당이고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 알고 있죠, 우리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뭔가 양보를 하면 정치는 양보거든요. 하나를 주면서 두 개를 얻는다든지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냥 이렇게 벽을 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결국은 정치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죠. 좀 이번에 2년 반 회담도 하고 했으니까 나머지 2년 반은 좀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 교수님이시니까 네.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네. 중간고사라 생각하고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2년 반 한 거요? 그러니까 100%에 지금 19%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지율? 네, 60점은 안 되는 거죠. 100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반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없는지. 뭐 지지층에서는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이런 외교 분야 성과를 내세우던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공감하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얻은 게 뭐냐고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가지고 예를 들면 일본으로부터 그동안 잘못했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또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확실하게 얻은 것도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만 멀리 보내버렸고, 네. 그다음에 또 러시아는 결국 북한까지 불러들여가지고 하고 있으면 무슨 외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네요. 외교도. 그렇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한미일 동맹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네. 그래가지고 얻은 게 뭐냐고 지금 역으로 제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썸네일은 약간 얻은 게 뭐냐. 얻은 게 뭡니까? 2년 반 동안 얻어오신 게 뭡니까? 한미일 동맹의 강화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외교는 여기저기서 많이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막 폼만 잡고 내가 이걸 해냈어 하고 막 옛날 그 6.25 지나면서 우리 옛날 어른들 하던 아빠들 하던 그런 시기예요. 내가 말이야 밖에 나가면 큰 소리 치고 하는데 가정을 위해서 하나도 하는 거 없는 그런 어른 보는 것 같아요. 네. 자, 아니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죠. 뭐 저희가 하는 방송 자체가 그런 그렇죠. 의미니까요. 무엇보다 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뭐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국정농단 의혹 이런 것도 심상치 않거든요. 이 파고를 대통령이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오늘도 슬쩍 건드리고 넘어갔습니다마는 당선인하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으로 취임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아 그때 그 사건은 당선인 때 덕담처럼 이렇게 한 거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대통령이 이제 조금 본인이 조금 제대로 못했던 걸 좀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내가 더 예를 들면 지금도 개인 폰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네. 그거는 이런 이유에서 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그 전에 본인이 생각했던 이건 좋은 거고 잘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버려야 될 게 많습니다. 그걸 프로토콜이라고 하거든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생활의 룰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인이 그걸 못 따랐다라고 이실직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뿐만 아니라 당선인이 되었으면 벌써 바뀌어야 되는 거죠. 당선인은 내가 대통령 당선됐지만 아직 대통령이 아니니까 민간인 신분이야가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뭐 본인이 좀 잘못했다. 그거는 돌이켜봐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결국 그게 이렇게 명태균이라고 하는 이런 국민들이 볼 때 안 그래도 마음이 안 좋은데 이런 걸 보면은 뭐 하나 좀 잘 되는 것 번듯하게 잘 되는 거 없이 또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뭐 제대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잘해주는 거 없으면은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편하냐를 이제 묻고 싶은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맞습니다. 국민들이 2년 반 동안 마음이 편했느냐? 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죠. 네. 네. 이렇게 이제 국정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탄핵, 하야에 더해서 최근에는 임기 단축 개헌 등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임기 단축 개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거기에는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네. 이것도 뭐 어떤 분들이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 결과가 1심 결과가 곧 나오지 곧 않습니까? 나오죠. 11월이니까요. 네네. 만약에 거기에서 뭐 안 그러면 좋겠지만 금고 이상의 그런 형이 나오면은 불출마 선언을 해라.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안 나가겠다 깨끗하게.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3년에 맞춰라.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다 이제 수미 밑으로 가시고 새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래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네.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의 손으로 5년 임기의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뽑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100% 틀린 얘기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둘 다 좀 자제하고
한쪽은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네. 한쪽은 그동안 뭘 잘못했는가를 생각하면서 남은 임기라도 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옳고 그게 뽑아준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 반환점을 도는 이 시기에 남은 시기라도 잘해달라고 말하는 이 현실이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뭐 네.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엉어리가 생겨 있으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뭐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론도 좋지 않은데 그래서 오늘 이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많이들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들과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사과하라니까 일단 하는데 딱히 뭐 잘못한 건 모르겠다. 전반기 임기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 나는 마이웨이 하겠다. 이렇게 들렸거든요. 상황 인식이 그렇게 심각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네 이게 크게 두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국민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데 대하여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부분. 네. 그다음에 그 허심탄회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고쳐가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두 번째로 나와야 그렇죠. 되고요. 그다음에 뭔가 획기적인 게 있어줘야 됩니다. 음. 내가 2년 반 동안 지난 못했는데 그동안 사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특히 민생을 위해서 사실은 고민해 오던 게 있다. 이제는 제가 이런 정책을 펴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세 개가 다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굉장히 안타깝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중도에서 약간 보수적인. 네. 근데 그동안은 2년 반 동안 하도 마음이 속이 상해서 좀 윤 대통령 정부에게 마음이 멀어졌던 중도지만 보수에 가까우려고 했던 분들은 조금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통령의 그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옆에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약간 그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극좌와 극우, 극진보와 이는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중도에 계시는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 40% 지지율이 30%로 내려앉고 20%로 내려앉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과연 이게 20%를 뚫고 30% 중후반까지 가느냐 하는 걸 이제 지켜봐야 되죠. 네. 만약에 이게 올라가면은 오늘 이렇게 나쁘게 보는 분들은 변명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중도에서 보수에 가까운 분들은 뭐 그랬었겠네 하고 마음이 돌아서는 결과도 오지 않을까. 저도 지금 지켜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자, 쪽으로 그러면 갈지. 오늘 했던 이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이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될 거라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보다는 몇 프로라도 나아질 거라고 뭐 봅니다. 19%보다는 오를 거다. 19보다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 중도 보수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을까. 것 같다. 네. 앞에 이제 막 설명을 할 때 네. 예를 들면은 뭐 핸드폰을 왜 이렇게 사용을 했고 뭐 김건희 이 아내 여사에게는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네. 왜냐하면은 미운 거하고 싫은 거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관찰자 입장이긴 하지만은 20% 중반까지는 가나? 이렇게 이제 좀 뭐 반등의 관찰자 계기는 입장으로. 되겠군요. 근데 그게 극적인 반등은 아니죠, 그렇죠. 그죠? 뭐 뭐 한 극적인 건 40% 아니죠. 가면 몰라도 뭐. 아. 그래서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19%에서 25, 30까지만 가줘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겠죠. 두고 봅시다. 네. 속상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지지율이 19%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좀 답답하고 말이 안 속상한데 네. 여당에서는 오늘 15일과 25일에 이 두 차례에 걸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에 기대를 거는 것 같아요. 아까도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왜냐하면은 네.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가 그거예요. 내가 뭘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가 잘못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파고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뭐 1심에서 금고 이상의 그런 형이 나오게 되면 네. 그걸 반전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정치가 사실은 또 야당도 그렇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잘못되니까 어떻게 해라라고 요구를 했었어야 됩니다. 예, 그게 의료개혁이든 아니면은 뭐의 민생의 문제든 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라고 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하여튼 그래서 어느 한쪽 보고 너는 잘하는데 너는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참
옹색합니다. 근데 교수님 이거 생중계 요청하고 있잖아요. 네. 생중계는 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생중계를 안 하게 되지 않을까요? 좀 생중계하기까지는 좀 어렵겠군요. 그게 사법부에서 뭐 허락을 해야 되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아직 판단은 안 나왔기 예, 때문에. 예, 안 나왔죠. 네. 안 나왔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쪽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하나하나 이게 잘못이고 이게 잘못이고 하는 말하자면은 그게 검찰에서 말을 할 때 죄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가 네. 그런 것들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이렇게 공개화되는 것 자체가 조금 모르겠습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격에 대한 침해가 될 수가 있고요. 한 개인에 대한.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공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짧게. 그러면 이 재판 결과 여파 어떻게 예상하세요? 만약에 이게 금고 이상형이 나오면은 아마 야당에 굉장히 회오리가 불 겁니다. 회용도래가 불 것이다. 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네.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 비하인드 조경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